탄탄면, 허거, 마라탕, 하이디라오 소스로 꼭 들어가야 한다는 중국식 땅콩 소스 즈마장. 여러분은 즈마장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즈마장은 흔히 땅콩 소스로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땅콩 소스는 거의 땅콩으로만 만들어지지만 즈마장은 참깨와 땅콩이 혼합되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땅콩보다 참깨의 비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즈마장에 대해 알아보자면 즈마장은 중국식 조미료 중 하나로 단백질, 지방, 칼슘, 철분 및 기타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고소한 맛이 일품이고 맛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인데요. 차갑게 국수로 먹거나 따뜻한 음식으로 먹는 등 다양한 요리에 정말 잘 어울려서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즈마장을 먹기 시작한 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참기름의 역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란 가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참기름에 대한 기록은 서기 280년 전후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국시대에 서릉엽에서 강을 막는 쇠사슬을 태우는데 사용한 연료가 참기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참기름과 관련된 음식들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참기름을 좋아했던 중국이지만 과거 자원이 부족했던 시절 참깨의 생산량이 많지 않아 참기름으로 먹기에는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볶은 참깨를 갈아서 페이스트로 먹기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비싸서 먹기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비교적 저렴하고 대량으로 구할 수 있는 땅콩을 추가해서 양을 늘렸다고 합니다. 땅콩을 섞었더니 약간의 탄맛과 쓴맛이 났던 참깨 즈마장이 더 부드러워지고 맛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땅콩 2, 참깨 8의 비율로 들어간 즈마장인 이팔장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즈마장을 이용해서 다양한 음식으로 발전시켜 먹고 있는데요. 즈마장 국수, 즈마장 케이크, 즈마장 차, 샤브샤브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즈마장에 대해 가까워지셨나요? 즈마장은 칼로리가 높아 살이 급격하게 찔 수 있다고 하니 적정량을 드시면서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허거하면 떠오를 만한 브랜드 바로 하이디라오입니다. 오늘은 하이디라오의 역사와 꼭 먹고 와야 할 소스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하이디라오는 1994년 중국 스촨성의 23살의 징용이라는 청년이 작은 건물 2층에서 4개의 테이블이 전부였던 곳에서 전골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트랙터 공장에서 전기 용접공으로 일했었는데요. 그래서 전골의 재료를 볶는 법도 전골의 맛도 잘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듯 그렇게 시작한 하이디라오는 좋은 태도와 고객 만족으로 서비스 품질과 맛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성은 4개의 테이블에서 20개의 테이블로 점포가 확장되고 줄 서서 먹는 맛집으로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이디라오는 1999년 시안 엔터점을 시작으로 점차 프랜차이즈화하게 되며 중국의 1360여 개의 체인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동안 총 1억 7,500만 명 이상의 고객이 하이디라오를 방문했는데 이는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명인 것을 비교해보면 일본 전체가 한 번 이상 방문한 수치입니다. 12년도부터는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해외 점포를 늘려갔으며 홍콩, 마카오, 한국, 일본 등 125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이디라오가 이렇게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는 특별한 서비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이디라오에서 웨이팅하는 동안 네일아트를 받을 수 있고 구두를 닦아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웨이팅 시 지루하지 않게 보드게임, 과자 등을 먹을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무료 과일이나 떡과 같은 다양한 후식을 즐길 수 있고 먹기 힘든 새우 껍질은 직접 까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 퍼포먼스, 생일 축하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월드컵 경기 관람 등의 장소로 만들어 야식 문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국에는 2014년에 명동을 시작으로 총 7곳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하이디라오가 유명해진 것은 다양한 추측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엑소 때문이라고 합니다. 13년도부터 엑소가 중국 활동을 하며 허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국내에서도 허거가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하이디라오가 국내에 입점하게 되며 NCT, 이영지, 원어스 건희 등 스타들이 자주 방문하고 언급하게 되며 국내 하이디라오 유행에 정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도 하이디라오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허거와 함께 곁들일 수 있는 소스바였습니다. 소스바에서는 다양한 소스들이 있어 굉장히 조합이 어려웠지만 인터넷의 민족답게 꿀조합 3가지를 배웠고 여러분들께 조합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달콤한 맛의 소스를 원한다면 건희 소스를 추천합니다.
건이 소스는 땅콩 소스 1, 칠리 소스 2.5, 마늘 0.5, 다진 파 0.5, 깨 1, 땅콩 가루 1, 설탕 0.3, 볶음 소고기장 0.5의 조합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매콤한 맛의 소스를 원한다면 버넌 소스를 추천합니다. 칠리 2, 볶음 소고기장 1, 굴소스 1, 고추기름 1, 다진파 1, 양파 2, 마늘 1, 태국 고추 0.5의 조합으로 매콤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고소한 맛의 소스를 원한다면 머피 소스를 추천합니다. 참깨 소스 1, 참기름 2, 다진 마늘 1, 쪽파 1, 고수 1, 다진 고추 1, 다진 땅콩 2의 비율로 먹으면 고소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소스에 대한 정답은 없기에 먹어보면서 나만의 소스로 조금씩 변형해 먹으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데 여러분이 추천해 주실 만한 소스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먹다 보면 통장이 텅장으로 바뀌어 있는 마법을 즐길 수 있는 하이디라오 더 맛있게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의 국민 과자, 여행 가면 몇 박스씩 가져와야 한다는 그 과자 바로 캄블리입니다. 캄블리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비스켓 회사인데요. 무려 114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과자인 용량갱이 78년째인데 무려 36년이나. 아무튼 이 비스킷은 1906년 오스카 캄블리가 스위스 에멘탈의 작은 마을에서 소녀에게 사랑에 빠져 이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는데요. 여기서 제과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910년 드디어 공장을 만들어 최초의 캄블리를 출시하게 되었는데 이 회사의 창업 이념이 좋은 재료와 좋은 품질의 비스킷을 만들자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물자 보급이 어려웠던 전쟁 중에는 다른 원료를 사용해 비스킷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냥 품질을 지키기 위해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품질이냐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114년간 할대만 가문 방앗간에서 납품하는 밀가루, 괴치마을 치즈공방에서 만든 버터, 자연 방목으로 키운 계란, 에멘탈 계곡의 방목으로 키운 소의 우유 등 정말 신선하고 좋은 재료로만 비스킷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진짜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스위스에 가면 캄블리 체험 투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캄블리 브레첼리 공장을 찾아 방문하면 자전거로 에멘탈 계곡을 따라 투어를 하면서 재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구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스킷을 먹어본 사람들은 정말 바삭하고 고소한데 은은한 달콤함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맛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스킷이 유명할까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가장 기본 비스킷인 브레첼리, 고급 초콜릿과 함께 섞인 마테오른 이 두 가지가 인기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 비스킷인 브레첼리는 밀가루, 설탕, 코코넛 오일, 계란, 버터, 레몬향을 첨가해서 만드는데요. 맛은 버터와플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부드럽고 버터와플보단 덜 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커피와 함께 먹으면 한 통이 다 사라지는 매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마테오르는 초콜릿과 카라멜이 들어간 혈당 끌어올리는 비스킷. 이 비스킷은 빈츠와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초콜릿은 캄블리의 비밀 레시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카라멜과 버터의 풍미 그리고 초콜릿의 맛은 미치도록 맛있다고 합니다. 100년이 넘는 전통 덕분에 캄블리를 이용해서 다양한 음식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마테오른 초콜릿 비스킷을 이용한 스모어 쿠키, 브리첼리 머핀, 케이크처럼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하니 무궁무진한 과자의 변신이라고 느껴집니다. 스위스 국민과자 캄블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내에서도 수입해서 먹어볼 수 있다곤 하는데 가격이 조금 사악하다고 하니 열심히 돈을 벌어서 먹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2010년부터 14년간 미슐랭 가이드에 선정된 딤섬집, 홍콩식 딤섬 레스토랑 티모안입니다. 홍콩은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의 좌표를 가로지르며 미식가들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곳입니다. 홍콩을 방문했을 때 꼭 먹어봐야 한다는 음식이 있다면 아마 10명 중 9명이 딤섬을 말할 겁니다. 홍콩은 덥고 습한 날씨와 비좁은 주거 환경으로 인해 외식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다양한 식문화 중 얌차라고 하는 차를 마시는 식문화가 있는데 이때 차와 함께 딤섬을 같이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전된 식문화의 결과는 딤섬 종류만 무려 2000여 개. 이런 딤섬에 관심이 있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막 화이푸이. 그는 15살 때부터 딤섬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고 홍콩에서 미슐랭 3스타 식당인 룽킹인 등 유명한 식당에서 셰프로 일하다 2009년 렁파이컹 셰프와 행운을 더하다라는 의미인 티모안을 창업했다고 합니다. 홍콩의 몽콕에서 20개의 테이블이 있던 작은 딤섬집으로 시작했지만 1년 만에 미슐랭 빅구르망에 오르며 가성비 딤섬 맛집으로 현재까지 14년 동안 미슐랭을 지키고 있습니다. 티모안은 3가지 딤섬 철학이 있다는데 홍콩 전통 딤섬을 만들 것,
맛있는 딤섬을 만들 것,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철학이 통했는지 싱가포르, 호주, 한국, 미국, 일본 등 13개의 나라에서 홍콩과 똑같은 맛으로 딤섬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2019년 삼성점을 시작으로 강남, 용산 등 3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팀호안에서 먹을 수 있는 시그니처 메뉴가 있냐고요? 그럼요. 우선 첫 번째는 홍콩식 바비큐로 조리한 고기를 넣어 만든 차슈바오. 3개에 9,000원인데요. 차슈바오는 언뜻 보면 테니스공, 야구공 같이 생겼는데 홍콩식 바비큐 소스로 버무린 돼지고기 안심을 만두피로 감싸 오븐에 구워서 바삭한 식감을 가진 건인데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맛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론 부드러운 피맛을 느낄 수 있는 창펀, 라이스롤이라고 불리는데요. 가격은 3개에 8,000원. 쌀가루로 만들어 얇고 납작하게 편 피에 새우나 차슈를 넣고 돌돌 말아서 찐 딤섬으로 간장 종류의 소스를 얹어 먹으면 쫄깃하고 탱탱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딤섬 삼총사라 불리는 하가오, 샤오마이, 부채교. 살이 오른 새우를 넣은 하가오는 속이 살짝 보이는 얇은 피에 새우가 가득 들어 탱탱한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격은 3개에 7,000원. 샤오마이는 돼지고기와 왕새우를 섞어 만든 딤섬으로 정말 재밌는 식감과 감칠맛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3개에 6,500원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채교는 절인 시금치와 새우를 함께 만들어 먹는 딤섬인데 쫀득한 맛에 시금치의 향긋함이 그대로 올라오면서 톡 터지는 새우의 식감이라고 합니다. 가격도 3개에 6,500원으로 가성비 있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딤섬소 작업은 당일 생산과 소진을 원칙으로 할 만큼 딤섬에 누구보다 진심인 팀호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딤섬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은 건 저만 그런 걸까요? 2024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초콜릿은 누가 뭐라 해도 두바이 초콜릿입니다. 두바이 초콜릿의 원조인 이 회사는 이것 하나로 오픈런을 해야 할 만큼 인기가 폭발했는데요. 이집트계 영국인 이주민인 사라 하무다는 두바이에서 9년째 거주하고 있는 38세 여성입니다. 그녀는 2021년에 독특한 임신 욕구에서 영감을 받아 독특한 초콜릿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픽스 디저트 초콜라티를 창업했습니다. 그녀의 초콜릿은 모두 수작업으로 제작하고 있어서 생산에 한정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창업 초기에 그녀는 집에서 남편과 초콜릿을 만들어 판매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녀가 만든 초콜릿을 두바이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인 마리아 베이라의 두바이 초콜릿 짧은 먹방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오픈런을 해야 할 만큼 유명해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인기냐면 영상 조회수는 5천만 회 이상, 좋아요는 1만 6천 회 이상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라 하무디는 높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었는데요.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 현재는 임대주방에서 10명의 팀으로 초콜릿을 제작하고 있으며 오후 5시에 500개씩 온라인으로 한정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두바이 초콜릿의 명칭은 캔겟 카나페 오브 잇이라고 하는데요. 튀르키예의 전통 간식인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로 만든 쿠니파에 참깨 소스를 함께 버무려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지 가격으로 약 19,000원. 이걸 먹어본 사람들은 비싸지만 제가 파는 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속은 바삭한 카다이프와 촉촉하고 고소한 피스타치오를 달콤한 초콜릿의 맛과 함께 즐길 수 있고 크기도 나름 큰 편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유행이 된 것에 대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전 세계에서 사랑해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는데요. 한국에도 한 디저트 수입사와 수입 계약을 했다고 밝혀져 조만간 한국에서도 원조를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제과점에서 비슷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국내 3대 편의점에서도 발빠르게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CU는 카다이프가 아닌 겉면을 이용한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을 출시했고 GS25는 카다이프 면이 들어간 두바이 카다이프 초콜릿을 예약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도 두바이 카다이프 초콜릿을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두바이 초콜릿을 쉽게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짝 유행하고 끝날 것인지 더 발전되어 또 다른 독특한 초콜릿으로 변화될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왜 저희 집 주변에만 두바이 초콜릿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없는 걸까요? 일본에선 아무리 더워도 녹지 않은 아이스크림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 아이스크림의 이름은 카츠라카테이 혹은 카츠라짱이라고 합니다. 카츠라카테이는 폐업 직전의 제과점을 멱살 잡고 수면 위로 끌어올린 제품입니다. 1887년에 창업한 일본의 오곡 제과는 137년이 넘은 화자집입니다. 현재 6대째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이전에 10년이나 적자 상태였다고 합니다. 무려 부채가 4천만 원에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때 6번째 대를 이을 사카키 모미가 나타나서 부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녀는 대학 재학 중에 가게의 대를 잇겠다고 생각하여 오코모토 본점으로 20살에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입사 후 화가자점의 만성 적자였던 카츠라 젤리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카츠라 젤리는 유통기한이 이틀밖에 되지 않아 재고 손실 위험이 높아 판매 중지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녀는 조언을 얻고자 어머니와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어린 시절 사카키 모미가 이 젤리를 얼려 먹는 것을 좋아했다고 했는데요. 그녀는 여기서 이 젤리를 얼려서 판매해보자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젤리를 얼리면 유통기한이 반년으로 길어져 재고 손실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녀는 현지 축제에 시제품을 만들어 녹지 않은 아이스바를 판매했는데요. 축제 시작 이틀 만에 1000여 개를 판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판매된 후 2020년 그녀의 아이스바가 일본 대형 TV 프로그램에 소개되며 주문이 엄청나게 폭발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가게는 흑자로 전환되고 공급을 맞추기 어려워 온라인을 통해 예약 주문을 받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츠라 카테인은 화과자에 사용되던 갈분이나 한천가루를 이용해 젤리로 만들고 얼린 것인데요. 복숭아, 딸기, 망고, 파인애플, 초콜릿, 용과 등 정말 다양한 재료를 섞어 아이스크림 젤리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얼리면 바삭한 아이스크림이 되고 녹이면 흐물흐물한 젤리가 되는 신기한 식감과 상큼하고 달달한 맛에 일본에서 여름이 되면 먹어야 되는 간식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손에 끈적함은 없을 것 같아서 저도 꼭 한번 어느 한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일본의 성심당이라는 곳, 바로 로카테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불리는 걸까요? 우선 첫 번째로 성심당이 대전에만 위치해 있듯 로카테이는 홋카이도에만 있습니다. 로카테이는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제과점이자 홋카이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로카테이의 이름에서 로카는 홋카이도의 눈을 의미하며 이들의 마스코트인 야생화는 홋카이도에만 볼 수 있는 야생화로 그려놓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성심당과 로카테이 둘 다 오랜 시간 사랑받는 대표 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심당을 대표하는 빵이라고 하면 튀김소보로를 떠올릴 텐데요. 로카테이에서도 튀김소보로와 비슷한 마르세이 버터샌드를 말한다고 합니다. 마르세이 버터샌드는 바삭한 비스킷형 샌드 사이에 건포도와 화이트 초콜릿과 홋카이도산 우유로 만든 버터를 섞은 크림을 넣은 빵이라고 하는데요. 맛은 바삭하고 달콤한 버터와 신맛의 건포도의 조화가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로카테이는 어떻게 유명해지게 된 걸까요? 로카테이의 창업자는 토요시로로 할아버지에게 재분 기초를 쌓고 중학교를 졸업한 후 외갓집의 사포로 센슈안 과자점에서 일하게 되며 이때부터 과자에 대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1933년 개업 초기에는 다른 화과자점에 밀려 경영이 어려웠지만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초콜릿을 생산하기 시작하며 일본 최초의 화이트 초콜릿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977년 로카테이로 사명을 바꾸고 이때 대박났던 화이트 초콜릿을 재료로 한 새로운 과자를 무려 5년간 개발하여 출시한 제품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제품이 마르세이 버터샌드라고 합니다. 마르세이 버터샌드는 폭발적으로 판매되진 않았지만 꾸준한 스테디셀러였다고 합니다. 2012년 연간 판매액이 75억 엔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 외에 약 200여 종의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며 저렴한 가격과 선물용으로 패키징 되어 있어 홋카이도 방문 시에 꼭 한번 들러야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성심당이라 불리는 로카테이, 홋카이도를 방문할 생각이라면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카페 이곳, 스타벅스, 팀홀튼 아닙니다. 바로 스위그입니다. 스위그를 인기 있는 카페로 만들어준 1등 메뉴는 바로 더티소다. 더티소다는 탄산음료에 시럽이나 크림과 같은 재료를 섞어 마시는 음료입니다.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면 밀키스인데요. 밀키스는 우유와 탄산을 섞어 만든 더티소다의 원조격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더티소다, 스위그의 창립자인 니콜 테너는 원래 스위그는 빙수 가게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음에 넣는 다양한 시럽, 크림, 과일 등을 준비해서 미국 유타주에 가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개업 후 주변에 있던 치과 교정 의원에서 온 고객들이 닥터페퍼에 코코넛 크림을 섞은 음료를 많이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고객들은 이 제품을 코코넛 닥터페퍼 혹은 더티 닥터페퍼라고 불러줬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제품이 대박날 것이란 걸 알았던 걸까요? 14년도에 이 용어를 상표 등록하고 이후 빙수 전문점에서 더티소다 전문점으로 바꿔 현재 엄청난 유행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더티소다는 사실 원래 있던 개념이었는데요. 2010년에 유행했지만 다시 유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요아정이 유행하기 10년 전에 레드망고가 있었던 것처럼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티소다는 유타주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유타주에는 몰몬교 인구가 많은데 종교적 신념으로 차, 커피, 에너지 음료를 마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더티소다는 콜라를 에스프레소 대신 사용해 아이스 커피 맛을 느낄 수 있었기에 사람들에게 더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더티소다를 먹어야 하고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는 맛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스위그 창립자의 추천픽입니다. 그녀는 더 파운더라는 이름을 가진 메뉴를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재료로는 다이어트 코카콜라에 설탕 없는 코코넛 시럽, 라임 주스, 코코넛 크림을 섞은 조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틱톡에서 최근 유행 중인 미국 10대 픽입니다. 플러피 코크라고 하는데요. 마시멜로 잼인 플러피에 콜라를 섞어 먹는다고 합니다. 마시멜로 덩어리를 먹으면서 상쾌한 콜라에 달콤함을 더했다고 합니다. 마시멜로 위에 바닐라 향이 함께 들어와서 천상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양하게 음료의 창의성을 더해 더 맛있게 먹고 있는 미국 음료. 물론 달달해 보이니까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진짜로 무료 건강보험이 있는 거 맞겠죠? 미국 코스트코에서는 25년의 유통기한 그리고 150인분의 식량을 팔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 제품을 아포칼립스 디너 키트, As an apocalypse ready dinner kit. Survival readiness. 즉 지구 종말 음식 상자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걸까요? 이 제품이 유행하게 된 시작점은 요리책 작가이자 빵 인플루언서인 제프리 아이스너의 한 인스타그램 영상 때문입니다. 그가 코스트코에 방문했을 때 이 제품을 발견했는데요. 무려 80인분의 메인 요리와 30인분의 아침 식사, 40인분의 음료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모두 동결 건조되어 있기에 물만 넣으면 요리가 뚝딱 완성된다고 합니다. 이 제품의 정확한 이름은 레디와이즈 ReadyWise 150 serving emergency food bucket. 이라고 합니다. 구성품은 뭐가 들어가 있냐고요? 하나씩 살펴보면 알프레도 파스타, 치킨 마카로니, 데리야끼밥, 크림 파스타와 야채, 감자파이, 파스타와 토마토 바질 수프, 치킨 누들 스프, 브라운 슈가 앤 메이플 멀티그레인, 애플 시나몬 시리얼, 크런치 그래놀라, 흰쌀, 바닐라 푸딩, 유청 우유 대체품, 오렌지 음료로 총 14가지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잘 보니 일반 식사와 디저트까지 완벽한 오마카세 아닌가요? 아무튼 이 제품만 있다면 150명이 하루를 생존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하는데요. 재난에 미리 대비하기엔 딱 알맞은 생존 키트 같기도 합니다. 가격은 150인분 기준으로 79.99달러, 하나로 약 11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150인분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겐 132인분짜리도 있어서 약 9만원에 살 수 있다고도 합니다. 좀비가 와도 이거 하나면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테무에서 비슷한 제품이 올라오면 한번 구매해서 생존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하루도 못 버티겠죠? 감사합니다. 2024년 미국 최고의 패스트푸드 랭킹 19위에 오른 한 디저트 체인점이 있습니다. 이 가게는 2024년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바로 크럼블입니다. 크럼블은 쿠키, 케이크 등을 판매하는 디저트 전문점으로 현재 약 10억 달러 규모의 회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로 약 1조 원이 넘는 엄청난 흥행 신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크럼블의 시작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이슨 맥고아는 원래 웹 앱 개발을 하던 개발자이자 사업자였습니다. 그때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던 사촌 소여 햄슬리와 힘을 합쳐 새로운 브랜드를 창업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쿠키. 비전적 사고를 하는 제이슨과 물류에 대한 지식이 있던 사촌의 시너지를 활용해 쿠키 판매점을 창업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2017년 유타주에서 전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을 시작한 당시 둘 다 제빵에 대한 지식이 없었는데요. 다양한 시행착오 끝에 레시피를 만들었고 고객들의 수요 조사를 위해 주유소와 식료품점을 돌며 가장 맛있는 쿠키를 고르게 하는 테스트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미국 캐나다에 약 918개의 매장을 가진 대형 프랜차이즈 디저트 가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성공 비법은 두 가지가 있었다는데요. 첫 번째론 분홍색 쿠키 박스였습니다. 분홍색 박스는 유타 주립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로 만든 박스인데요. 박스의 색이 특이해서 저 안에는 무엇이 들었을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끊임없는 신메뉴 출시입니다. 매주 6가지의 신메뉴를 출시하는 것으로 유명해졌는데요. 일요일만 되면 다음 주에 올라올 새로운 디저트 라인업을 SNS에 공개하며 사람들의 기대감을 증폭시켰다고 합니다. 이들은 인스타 및 틱톡 크리에이터들이 이번 주 쿠키라는 엄청난 바이럴을 일으켜 더욱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23년도부터는 쿠키 외에도 다양한 케이크 및 디저트를 선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회사 이름도 크럼블 쿠키에서 크럼블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성공이 있다면 물론 부정적인 이야기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쿠키가 매우 화려해 보여서 정말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먹어보면 맛이 없다고 합니다. 쿠키의 기본 자체가 맛이 없다고 하는데요. 일부는 우리 할머니가 만든 게 더 맛있겠다 라는 혹평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격에 비해 크기도 작다고 해서 불만인 고객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맛있다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누가 뭐라 해도 밀크 초콜릿칩 쿠키.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했나요? 저도 먹어보고 싶은데 칼로리가 720칼로리라고 해서 네. 그 외에도 딸기 쇼트 케이크, 생일 케이크 쿠키, 스모어 쿠키, 카이막 허니버터 콘 브레드 쿠키, 사과파이 쿠키 등 인기 제품이라고 합니다. 매주 새로운 맛을 즐길 수 있는 크럼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래서 한국 출시는 언제쯤이죠? 감사합니다. 일본의 한 설문조사 사이트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최고의 패밀리 레스토랑 탑5를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패밀리 레스토랑은 일본에서 도입한 말로 저렴한 서양식 음식점을 의미하는데요. 한국으로 치면 라라코스트나 한스델리와 같은 식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추천하는 5곳과 꼭 먹어야 하는 식당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위 바미안입니다. 바미안은 중국식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1986년 도쿄에서 첫 오픈하여 23년 기준으로 352개의 점포로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바로 2가지 소스로 만든 닭튀김이라고 합니다. 단품 가격은 699엔. 이 소스 닭은 부드러우면서 참깨 베이스의 소스가 일품이라 꼭 먹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인기 있는 메뉴는 바로 교자라고 합니다. 교자는 껍질이 엄청 바삭하고 육즙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집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맛이라고 합니다. 가격도 239엔으로 저렴한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4위는 조이풀. 조이풀은 규슈를 중심으로 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인데요. 1979년에 오이타현에서 점포를 열어 21년 기준 약 681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식당에서 꼭 먹어봐야 할 것은 바로 치킨도리아. 치킨도리아는 504엔으로 저렴한 가격인데 부드러운 양념의 크림소스와 큼직한 치킨, 그리고 밥은 버터로 코팅되어 있어 배가 불러도 끊임없이 들어가는 맛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유명한 것은 특이하게 감자튀김이라고 하는데요. 328엔에 엄청난 양의 감자튀김을 준다고 해서 가족끼리 방문했을 때 사이드 메뉴로 인기라고 합니다. 3위는 비쿠리 동키. 비쿠리 동키는 함박스테이크 전문점인데요. 이 식당은 1968년에 오픈했다고 합니다. 점포는 347개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식당에서의 1등 메뉴는 바로 치즈 함박스테이크. 감칠맛이 깊은 진한 치즈 베이스와 오리지널 함박스테이크에 녹아내리는 치즈의 맛에 질리지 않는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 함박스테이크라고 하는데요.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적절한 조합의 맛이 건강한 맛으로 느낄 수도 있고 깔끔한 맛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 2위는 가스토. 가스토는 1970년에 오픈한 식당인데요. 일본에서 체인점이 많아 한국의 라라코스트와 많이 닮아 있다고 합니다. 가스토 또한 함박스테이크를 파는데요. 여기서 대표 메뉴가 바로 치즈인 함박스테이크라고 합니다. 함박스테이크를 자르면 흘러나오는 치즈가 최고의 맛이라고 하네요. 이런 치즈 함박스테이크가 599엔. 가스토도 조이풀처럼 감자튀김이 유명한데요. 양이 많아서 장점이라고 하며 사이드 메뉴로 꼭 시켜 먹는다고 합니다. 가격은 299엔으로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샤이제리아. 샤이제리아는 1968년에 만든 패밀리 레스토랑인데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기에 거의 패밀리 레스토랑의 원조격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은 밀라노 스타일 도리아. 치즈와 화이트 소스의 감칠맛이 최고라고 할 만큼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샤이제리아의 간판 메뉴로 가격도 싸고 빨리 먹을 수 있다는 점에 일본인이 사랑하는 메뉴라고 합니다. 最高ですね。 두 번째로는 매운 닭이라고 합니다. 사이드 메뉴로서 맥주와 함께 먹기에 최고의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속은 촉촉해서 육즙이 터지는 것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탑5의 패밀리 레스토랑을 알아보았는데요. 일본에 방문한다면 꼭 즐기고 싶지만 어렵다면은 저는 한스텔리나 한번 가보려고요. 감사합니다. 2024 파리올림픽.
음식 하나만큼은 최악이라 불릴 만큼 민심이 좋지 않은데요. 하지만 이 음식 하나만큼은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맛있다고 합니다. 그 정체는 바로 초코머핀. 초코머핀이 유명해진 것은 이 동영상 하나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수영 선수인 헬리크 크리스티안센은 초코머핀을 먹는 쇼품을 무려 11개나 게시했다고 합니다. 그는 초코머핀 여러 개를 들고 다니는 모습, 머핀을 들고 있는 모습 등 머핀에 대한 사랑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파리 올림픽 마을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음식들을 리뷰하기도 했는데요. 이 초코머핀은 10점 만점에 11점을 줄 만큼 완벽한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영상은 1940만 회 이상 조회되며 매우 인기를 얻어 빠르게 퍼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다른 선수들도 이 머핀을 먹기 위해 오픈런을 해야 할 만큼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이 초코머핀을 먹어본 다른 선수들도 세상이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내가 먹어본 초콜릿 머핀 중에 최고야. 10점 만점 중에 9.8점을 줄 만큼이야. 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머핀을 제조한 회사는 쿠데페츠라고 하는데요. 1990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프랑스 및 벨기에 등 전 세계 13개 이상의 자회사로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케이터링 분야에서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 머핀의 이름은 맥시 머핀 위드 인텐스 초콜릿. 온라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이를 재현하는 레시피들도 함께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레시피에 대해 조금 알아보면 우유, 물, 인스턴트 커피를 끓여 식힌 후에 코코아 가루, 초콜릿 덩어리, 버터 한 스틱을 넣고 밀가루, 베이킹 파우더, 소금을 넣고 잘 섞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흑설탕, 일반 설탕, 기름, 계란, 바닐라 추출물을 넣고 섞은 다음 초콜릿 덩어리를 넣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머핀을 틀에 넣고 375도에서 24분간 구우면 완성된다고 합니다. 케이크 한 조각 혹은 브라우니를 먹는 것과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의외로 많이 달지 않고 레시피가 간단해서 머핀을 만들어 먹는 것도 많이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머핀을 참 좋아하는데요. 직접 만들어 보면 좋겠지만 오븐이 없어서 코스트코 초코머핀을 먹으면서 이 아쉬움을 달래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신기한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피클 샌드위치입니다. 피클 샌드위치는 샌드위치 빵을 피클로 바꾼 것인데요. 피클 속을 파서 샌드위치 재료를 넣어 먹는다고 합니다. 이 샌드위치의 이름을 피클 위치라고 부른다는데요. 어떻게 유행하게 된 것일까요? 이 피클 위치는 처음부터 유행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뉴욕에 위치한 세븐브라더스 고멧 푸드마켓에서 시작된 음식이었는데요. 원래 이 가게는 샌드위치만 파는 샌드위치 전문점이었다고 합니다. 일을 하다가 피클을 주워 먹었다는데요. 이때 짭짤한 맛의 피클 샌드위치 빵을 팔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제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피클 샌드위치. 1월에 첫 출시했으나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피클 샌드위치 거리라 불리는 크리에이터 자매인 게비 팔마지오가 2개의 피클 샌드위치 먹방 영상을 올렸는데 그 조회수가 무려 400만 뷰를 넘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어떤 맛일까 하는 궁금증으로 가게를 찾아가서 먹어보았다고 하는데요. 피클 자체의 바삭바삭한 맛과 식초와 소금, 설탕에 절여진 피클의 짭짤한 맛이 생각 외로 거부감 없이 잘 어울렸다고 합니다. 특히 샌드위치를 먹고 싶지만 탄수화물을 줄이고 싶은 사람들이나 피클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피클 위치의 인기가 너무 많아져서 다른 샌드위치 판매에 방해가 되지 않게 최대 250개만 한정 판매하고 있고 또 따로 이들을 위한 웨이팅 줄이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약 $10. 가장 인기 있는 맛은 칠면조를 이용한 피클 샌드위치. 피클 속을 파서 그 안에 햄, 칠면조, 상추, 토마토, 치즈, 마요네즈 및 크랜베리를 섞어 먹었다고 합니다. 판매하는 매장이 없고 250개의 한정 판매 때문에 집에서 만들어 먹는 레시피들도 함께 유행하고 있는데요. 큰 피클에 칠면조, 치즈, 상추, 적양파 등을 넣어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사실 피클 샌드위치는 5년 전에도 다른 식당에서 만들어 판매했으나 큰 유행을 이끌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에는 미국 Z세대 사이에서 피클을 이용한 음식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피클을 섞은 콜라, 피클 케찹, 피클 샌드위치 등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피클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도전하기엔 피클을 활용한 음식을 좀 먹기에는 큰 결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시도해보실 분이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사업을 철수했지만 미국에서는 모짜렐라 치즈 스틱으로 유행하고 있다는 그 레스토랑 바로 칠리스입니다. 칠리스를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국내에서도 3곳이나 있었던 멕시코 전문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입니다. 칠리스의 정확한
회사 명칭은 칠리스 그릴앤바인데요. 1975년에 텍사스에서 설립되어 새우타코, 퀘사디아, 파이타 등을 판매하는 멕시코 음식 전문점입니다. 칠리스는 미국 약 50개 주에 1250여 개의 식당과 전 세계적으론 약 1600여 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칠리스는 약 50년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시작을 알아보러 5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칠리스의 창업주인 레리 라비는 텍사스에서 열린 칠리 요리 경연대회에서 영감을 받아 멕시코 음식을 판매하는 매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동네의 친근한 스타일 분위기의 레스토랑을 만들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리스 매장을 방문해보면 이러한 따스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운영된 칠리스는 텍사스와 멕시코 음식의 특징을 결합한 텍스맥스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 남서부 특유의 풍미가 전해지는 메뉴와 전통 미국식 스타일의 빅버거, 베이비 백립, 시즐링 화이타, 매운 새우 타코, 베이컨 버거 등 멕시코식 미국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 메뉴로 믹스앤매치 화이타 트리오인데요. 얇게 썬 피망과 양파, 고수, 마늘, 버터 등 까르티나스, 치킨, 스테이크, 새우를 과카몰리 및 살사, 샤워크림 등을 또르띠아에 싸서 먹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특히 베이비 백립은 고기의 육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소스를 바르고 피칸나무 위에서 천천히 훈제해 구워내기에 맛있는 향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 틱톡에서는 에피타이저 세트라 불리는 트리플 디퍼라는 메뉴가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약 $20, 한화 26,000원의 가격에 2인분의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양하게 커스텀해서 3가지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중 빅마우스 버거 바이츠, 튀김 모짜렐라 치즈, 허니 치포틀레, 치킨 크리스피 콤비 조합이 인기라고 합니다. 특히 튀긴 모짜렐라 치즈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꼭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치즈에 쭉 늘어나는 재미로 한 번, 겉은 매우 바삭한 식감으로 2번, 마지막으로 고소한 치즈와 튀김의 만남이 최고라고 합니다. 저도 너무 먹어보고 싶은데요. 아쉬운 대로 롯데리아에서 모짜렐라 치즈 인더 버거라도 하나 사먹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그릭 요거트에 대한 인기가 폭발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코티즈 치즈의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코티즈 치즈는 유럽의 전통적인 치즈라고도 불리는데요. 숙성하지 않고 우유를 응고시키면 나오는 커드를 찬물로 식인 유청을 제거한 신선한 치즈라고 합니다. 코티즈 치즈는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치즈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코티즈 치즈가 어떻게 유행하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로 치즈가 고단백 식품이라고 합니다. 100g의 치즈에 약 11에서 12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칼슘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건강식품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다른 치즈들과 달리 90칼로리로 저칼로리 식품이기에 다이어터들에게는 필수 아이템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만들어 먹기 쉽다고 하는데요. 우유에 생크림을 조금 넣고 냄비에 넣은 뒤 가열한 후에 레몬즙을 살짝 넣고 20분 끓인 뒤 건더기를 올려 꾹 짜내서 냉장고에 1시간을 응고시켜주면 된다고 합니다. 반나절이면 더 단단한 치즈를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릭 요거트를 직접 만들어 먹거나 그릭 요거트를 활용한 음식을 만들어 먹듯 미국에서도 코티즈 치즈를 활용해 먹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이 중 몇 가지 퓨전 요리법을 소개하자면 첫 번째, 바로 코티즈 빵입니다. 귀리 200g과 코티즈 치즈 300g을 섞어 베이킹 파우더와 계란, 소금을 섞은 뒤 빵 모양으로 만들어 구워서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말린 토마토를 섞거나 귀리가 아니라 오트밀을 섞거나 혹은 견과류를 넣어서 먹는 등 정말 다양하게 구워서 빵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드니 출신의 빅토리아 미넬은 그냥 구워 먹는 코티즈 치즈를 추천했는데요. 코티즈 치즈를 평평하게 만들어 오레가노를 뿌린 후에 오븐에 구워 먹는데요. 여기에다가 토마토나 바질 등을 넣어서 샌드위치를 해먹는 레시피도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아이스크림, 브라우니, 카라멜 프라페 등으로 해먹기도 한다고 하네요. 대체 사람들의 상상력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릭 요거트가 유행하면서 서울우유 요거트가 인기가 있었던 것처럼 미국에서도 스코틀랜드 그레햄스 패밀리 델리 치즈의 유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1년 만에 판매가 40%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회사의 1939년 창업 이래로 이렇게 크게 증가한 것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엔 국내에서도 그릭 요거트의 열풍이 살짝 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요거트의 열풍이 지나가고 코티즈 치즈의 열풍이 대한민국을 뒤흔들 것인지 약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바비 인형과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 만나 바비 크리스피 크림 도넛을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 크리스피 크림에서는 바비 브랜드의 65주년을 기념하기에
하기 위해 독특한 디자인의 4가지 도넛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들은 바로 바비 핑크 도넛, 말리부 드림 파티 도넛, 바비 베리 앤 크림 도넛, 바비 스윗 65주년 도넛이라고 하는데요. 바비 인형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4가지 맛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분홍색 박스에 아기자기하게 들어간 바비 도넛들은 즉시 기쁨을 불러일으키고 달콤한 추억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하는데요. 세대를 초월한 팬들에게 완벽한 맛과 스타일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바비는 1945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영어권 여자 아이들이 하나씩 갖고 있는 스테디셀러 인형이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컬렉터가 많은 인형이라고 합니다. 바비는 루스 앤들러 부부의 딸이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적다는 것을 깨닫고 바비 인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양육하는 인형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데요. 바비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일하는 젊은 여성을 제시하여 업계를 뒤흔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회사가 벌써 65주년을 맞이해서 크리스피 크림과 협업을 한 건데요. 어떤 도넛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비 핑크 도넛은 핑크 버터크림을 바르고 반짝이는 핑크 설탕을 뿌린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도넛으로 바비 선글라스로 장식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리부 드림파티 도넛인데요. 케이크 버터크림을 채우고 말리부 블루 아이싱과 반짝이는 그레이엄 샌드를 묻힌 후 바비 드림하우스 인형을 얹고 흰색 구름 모양으로 장식한 도넛입니다. 세 번째로 나온 바비 베리 앤 크림 도넛은 도넛에 딸기 크림을 채우고 흰색 아이싱을 입히고 보라색과 분홍색 버터크림을 뿌리고 바비 하트를 얹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비 스윗 65주년 도넛은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도넛에 초콜릿 아이싱을 묻히고 바비 스윗 65주년 스프링클을 얹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벤트들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하루 동안 핑크색 옷을 입은 고객에게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도넛을 받아갈 수 있는 웃음을 유발하는 포인트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품 한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냐고요? 아직은 미국에서만 만나볼 수 있어서 접하긴 어렵다고 합니다. 바비 인형 콜라보 제품이 출시되면 너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한국판 티니핑 도넛도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츄핑 도넛이 나오면 저도 바로 오픈런 하러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인즈는 최근 기발한 파스타를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통조림 까르보나라 스파게티라고 합니다. 하인즈는 케첩 및 소스들로 유명한 식품회사인데요. 신제품으로 통조림 까르보나라 파스타를 선보인 것입니다. 이 통조림 파스타는 까르보나라를 만드는데 실패할 염려가 없다고 하는데요. 파스타 애호가들이 원하는 맛을 매번 완벽하게 먹을 수 있는 완제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파스타가 출시되고 BBC 라디오에 소개되면서 큰 유행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라디오에서 소개하길 이 통조림은 최악의 요리인가 혹은 컵라면과 전자레인지로 만들 수 있는 식사의 기쁨인 혁신일까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파스타에 대해 반응들이 엇갈렸다고 하는데요. 우선 최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파스타는 가짜의 재료로 만든 파스타라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에는 원래 까르보나라 파스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란과 페노리코 치즈만 들어가야 하는데 이 제품에는 말도덱스트린과 안정제와 같은 화학 보존료를 사용했기에 까르보나라 호소 제품이라고 합니다. 까르보나라 파스타 통조림을 판매한다는 소식을 들은 로마의 미슐랭 까르보나라 전문 식당 셰프는 이 제품을 보고 빵통에 들어있는 제품이니까 이건 고양이 사료를 의미하는 거겠죠? 라는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런던의 이탈리아 레스토랑의 한 매니저는 이 제품을 보고 치욕적이며 전통적인 까르보나라와 거리가 멀기에 누군가가 레스토랑에서 까르보나라 통조림을 달라고 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쫓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탈리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 소식을 들은 이탈리아인들은 역시나 분노와 비판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반응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때로는 농담하지 말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하네요. 한편으로 일부 이탈리아인들은 오래전부터 까르보나라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다 냉동으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비판해서 무엇하나 굳이 사 먹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인즈의 통조림 파스타는 무리한 시도였을까요? 사실 10년 전에도 통조림 파스타를 내놓고 대박을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알파벳 스파게티면 토마토 통조림이라던가 동물 모양의 면 토마토 스파게티 통조림 파스타도 만들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앱솔루트 보드카와 협력해서 한정판 파스타 소스를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인즈는 이번 통조림 까르보나라 스파게티에 대해 준비하기 쉬운 편리한 식사를 원하는 Z세대 소비자들을 겨냥한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오뚜기에서 김치버터 통조림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랑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다양한 비판에도 사실 지금 통조림 까르보나라 스파게티는 품절이라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인즈의 이러한 다양한 시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